네, 의학 채널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함을 향해 달려나갈 저는 아나운서 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의학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은 정말 그 SNS를 강타한 굉장히 핫한 그런 운동이죠. 바로 러닝인데요. 그런데 이 러닝은 이제 쉽게 운동화 한 켤레만으로 할 수 있어서 특히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즐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러닝을 잘못하게 된다면 내 몸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비혼뒤 채널에서는요. 달리기를 말할 때 족보 전문의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제로 러닝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서울부민병원 정형외과 안지용 교수님께서 더 다양한 이야기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러너가 되고 싶은 의사 안종입니다. 저희 오늘 주제는 이제 사실은 이게 많이 들어봤을 뉘앙스의 제목인데, 제가 달리기를 말할 때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오늘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사실은 러닝화부터 평발, 요족, 부상 예방까지 전부 다뤄야 돼서 광범위하지만 좀 지겹고 식상한 내용들은 좀 빼고 제가 느끼고 실전적이고 실생활에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좋은 폼, 좋은 신발, 좋은 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검증된 건 딱 하나인데 천천히 훈련량을 늘리는 것이 안 다치게 만드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있을 것 같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싶지만 사실 근거주의에 기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를 작가이자 러너로 기억하고 있고,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아픔은 피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거기서 매달려서 그 아픔에 매달려 고통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인데요. 오늘 모든 이 구독자,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통증을 가지고 그것에 매달려서 즐거움을 러닝에서 찾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이 주제를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를 사랑하는데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미국에서 터프츠, 그다음에 뭐 프린스턴 이런 데서 강의도 하고 러닝을 즐겼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발자취를 따라 달리기를 많이 했었는데 보스턴 마라톤은 매우 유명하고 7대 마라톤 대회 중 하나입니다. 제가 느끼는 건 마라톤을 볼 때 제일 첫 번째 뛰는 건 장애인이고요. 그다음에 엘리트 선수, 날씨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으나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열심히 뛰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축제장인 마라톤이라 서울, 우리나라 전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저한테 저희 친척들도 물어보시거든요. 신발을 도대체 뭘 사면 되냐?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제 가족한테 얘기하는 것과 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때는 좀 조심스럽거든요. 저는 좋아도 그게 안 좋아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비싼 신발이 나를 안 다치게 해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발목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러닝화 코너 앞에 서면 뭐라고 딱 이거 사세요 하면은 이게 왕도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신발 코너에 가면 되게 제가 나눠보면 주제가 이게 쿠션하냐 안정하냐 아니면 메이저 브랜드를 살 거냐 조금 유명하지 않은 걸 살 거냐 그리고 싼 걸 살 거냐 비싼 걸 살 거냐 어떤 사람들은 내 발에 맞춘 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근거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 신발을 무슨 근거로 고르셨나요? 그냥 주변의 조언 아니면 주변에 달리기를 잘하시는 선배, 코치님의 조언으로 사신 건 아닌가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발 모양 맞춤 처방의 신발은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모든 브랜드 회사에서 이 관행적으로 전 세계가 30년간 신발의 발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정화 아니면 뭐 뭔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기술을 함유한 신발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지만 30년 된 이 관행을 뒷받침한 연구는 사실상 빈 공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리차드나 네픽 등은 사실은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상하고서 다치는지 안 다치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안 다칠 만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군대 입영한 이제 해병대, 미국 해병대 수천 명한테 발바닥 모양을 갖고 신발을 다른 걸 줘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부상률에 거의 영향이 없었다는 걸 봐서 우리가 판매를
할 때 보는 광고라든지 그 설명서대로 어떤 특수한 기능이 나의 부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회내란 말도 많이 써요. 이게 오버프로네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네요. 예, 이게 사실은 관심을 가지면 이 단어는 그 홈페이지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홈페이지에서는 흔히 보이고 한국에서도 회내란 말을 쓰는데 보통 평발이 있을 경우에 회내가 되면서 신발을 찾을 때 동호활이나 뭐 동호회에서 환우 동호회에서 신발이 이거 사면 좋다, 이 브랜드가 좋다,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회내를 좀 막아준다, 교정을 한다는 건데 실제로 최근에 일부 연구는 회내가 심한 일부 사람에서 약간의 안정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지 모두에게 안정화가 뭐 도움이 되진 않는다. 아주 약한 근거를 갖고 특정 소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했고 실제로 이제 연구의 짧은 추적 기간을 가지긴 했지만 1000km당 부상은 뭐 더 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 위험인자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럼 이제 뭘 고르고 그러냐? 이제 대개는 이제 식상한 얘기입니다. 이게 유튜브나 인플루언서나 지금 검색만 해도 무슨 신발이 좋다 하는데 답은 편안함입니다. 신발이 편안해서 신어보고 사고 발의 부종 때문에 오해 사고 비싼 게 덜 다친 게 하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든 걸 고르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한다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르는 방법에서 얘기하면 먼저 우리가 발을 딜 때 정상 보행은 뒤꿈치가 이렇게 닿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쿵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발 회사마다 이 특수한 자기들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뭐 에어도 들어가고 폼도 들어가고 소재가 좋아서 충격 흡수하는 걸 자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옛날에 뭐 나이키 뭐 이런 브랜드들을 샀던 이유가 다 이제 쿠션을 보고 샀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쿠션에다가 다양한 지식이 들어가니까 고르기가 더 어려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신발이 닿을 때 뒤꿈치가 꽝 치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좋은 쿠션이 있는 신발을 사야지 하는데 이게 신발이 쿠션이 닿을 때 안쪽과 바깥쪽이 서로 시기적으로 다르게 충돌을 하는 게 이 회사마다 생각하는 인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거를 이제 교과서로 알고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좀 외우잖아요. 제가 전공의 시절이나 펠로우 할 때는 외워서 이런 거를 그냥 몸에 와닿진 않았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신발의 두 차이를 아실 수 있겠습니까? 뒤꿈치가 조금 다르게 생긴. 이거는 관찰력이 대단하신데요. 저는 이 신발은 제 신발이에요. 신기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이리저리 뭐 어디 트어진 데는 없나 보고 있었는데 이 좀 이상한 거예요. 신발 여기를 일부러 깎아놓지 않고선 이런 모양을 만들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다가 또 다른 신발을 봤는데 이 다른 신발은 반대로 바깥쪽에다가 뭔가 이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발 뒤꿈치를 보고 신발을 사보자. 신발 뒤꿈치에 따라서 충격 흡수하는 컨셉이 회사마다 다른 기술력을 써서 보완을 하고 있고 컨셉이 다른 신발은 컨셉이 다른 회사의 신발을 사야 서로 다른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는 제가 의사 강의를 해도 좀 약간 잘 못 알아듣시는 내용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런 신발도 있어서 나는 이걸 가지고 어디가 바깥쪽이 충격을 흡수하는 건지 안쪽이 충격을 흡수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느 쪽이 충격을 흡수하는 걸까요? 이렇게만 봐서는 자세히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그림을 네. 보면 발바닥을 보시면 됩니다. 발바닥을 보면 여기서 보시고서는 바깥쪽을 먼저 닿는 신발일까요? 안쪽을 먼저 닿는 신발일까요? 안쪽을 먼저 좀 닿는 신발. 요게 바깥쪽이라서 네. 저는 요게 충격 흡수나 재질을 다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발은 뒤꿈치부터 닿으니까 네. 이쪽이 먼저 닿는 컨셉의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신발을 이제 여러 브랜드를 아무거나 사도 되는데 그래도 신발을 분류를 하자면 안쪽에 쿠셔닝을 더 신경 쓰는 회사가 있고 바깥쪽에 쿠셔닝을 하는 회사가 있다면 이게 혹시라도 내가 이 어떤 신발을 샀는데 맞지 않아서 다른 신발을 사게 될 때는 그래도 비교적 이 다른 군에서 골라야지 서로 만족도가 비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사로서는 당연히 이제 평발이라든지 뒤꿈치를 봤을 때 이렇게 축이 삐뚤어지면 충격이 계속 가해지니까 병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평상시 이제 환자들이 왔을 때 제가 옛날 쓰던 신발, 많이 신던 신발을 가져오라고 하면 이 안쪽에 굽이 많이 달아있는 경우에는 이게 평발이구나, 축이 좀 삐뚤구나. 이게 정상인 발인데 뒤꿈치에 이 축이 하지에 정렬이 잘 맞는 경우와 삐뚤 상태에서 달리기를 했을 때는 엄청 부상이라든지 그런 확률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었고 쿠션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쿠션 하지만 실제로는 더 좋은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용어가 힐투토 드랍인데 이거는 뭐냐면 뒤꿈치랑 앞꿈치의 높이의 차인데 이거 홈페이지에 가서 잘 보시면 설명서에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신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 건 한 6mm 정도라고 보통 되어 있고요. 쿠션이 그냥 일반적인 신발이고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나 우리 부모님 아주 좋은 신발 사드려야지 해서 비싼 거 사면 대개는 쿠션 좋은 게 들어가고 보통 8mm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6mm가 8mm가 이제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진 않고요. 이제 기술력에 따라 또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인솔을 깔창을 쓸 것인지 다목적으로 신을 건지 러닝 전용을 실 건지 중거리 단거리에 따라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개념이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락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신발에서 많이 쓰는 건데 락커는 이렇게 흔들의자예요. 이 흔들의자가 있으면 이제 걷는 게 앞꿈치를 안 쓰고 그냥 걸어지는 거죠. 원래는 앞꿈치로 토 오프라고 해서 앞꿈치가 추진력을 받아줘야 되는데 42.19를 뛸 때 앞꿈치를 계속 쓴다면 피로가 누적이 되고 또 거기에 부상이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발에다 요 모양을 만들어 넣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마사이 워킹이라고 옛날에 유행했던 뭐 신발 브랜드도 있었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이게 걸을 때 이 사람들이 뭐 똑같이 뒤꿈치를 안 닿고 앞꿈치를 안 쓰냐 그건 아니고 발을 좀 롤링 하듯이 뒤꿈치를 세게 꽝 딛는 게 아니라 좀 부드럽게 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뒤꿈치에서 앞꿈치로 중심을 확 넘기는 게 아니라 중앙을 꼭 지나게 해서 좀 발이 회전하듯이 구르듯이 부드럽게 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키도 크고 한데 맨발로 걷는데 허리에 요통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하다 보니까 걸음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적용해서 신발 회사들은 옛날부터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신발을 보면 당연히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 있고 움푹 파여니까 뭐 이 신발 저 신발 내 마음에 든 대로 사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여기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 그림에 보시면 이 선이 중심선인데 이 똑같은 대칭이 아니라서 이 중심이 앞에 있냐 중간에 있냐 뒤에 있냐 아니면 두 개를 다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비교해보고 신어보고 사는 게 아마 감각적으로는 신발 고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이 신발 브랜드마다 여기에 로커의 강도가 있는데 이 로커가 세면 셀수록 이제 발구름이 적어져서 좀 롤링이 좀 편해지나 이것은 호불호가 가리기 때문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신어보고 산다면 그래도 신발을 고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호불호가 갈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발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까요? 그게 이제 정상인 발에서는 이거저거 신발을 다 사용해보고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사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병적인 발일 때는 조금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 병이 있는 발에서는 호불호라고는 환자는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축에 보상을 하는 신발이 나에게 맞는 신발인 것처럼 그러니까 호가 되는 신발이고요. 네. 나한테 보상을 못하는 신발이 불이 되겠죠. 그래서 호불호가 갈린다는 것은 병적인 발에서는 조금 더 의사의 진찰이나 진단을 한 후에 신발을 고른다면 조금 더 근거 있는 신발 고르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꼭지는 과연 내가 병적인 발인가? 나는 발에 병이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이게 진단을 받아보지 않아서 병이 없는 것인지 정말 정상인 발인지는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발 같은 경우는 당뇨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소변에서 당이 좀 나와도 그리고 피에서 당 수치가 좀 높아도 밥을 공복 시에 혈당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당장은 없지만 한 10년, 20년, 30년 오랜 기간 유병할수록 합병증이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평발도 당장 뛰는 게 문제가 없고 국가대표 중에 평발도 있고 평발이지만 잘만 운동하는 사람들은 수두룩하지만 이 평발을 오래 두었을 땐 당뇨처럼 관리 안 했을 때 문제가 커지는 게 우리가 평발을 주목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켈슨 등은 2002년도 연구에 따르면 운동선수 190명 전향 연구에서 무증상 평발은 하지 부상 예측 요인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증상이 없는 평발에 대해서 교정을 하고 병원을 와서 진료를 하고 또 진단료를 사용하고 뭔가 기회비용을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증상이 있거나 러닝할 때 변형이 있는 것 같거나 자기가 봐도 조금 심상치 않거나 그냥 발볼이 넓은 거로 치부할 수 없는 그 무언가 뭔가 내가 봐도 조금 이상한 게 있을 때 내 자녀나 내 부모님이 조금 이상한 게 있을 때는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평발이라고 하면 좀 슬퍼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발입니다라고 말 못하고 소심하게 평발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슬퍼하세요. 그리고 아니면은 제가 아니 내가 의사 양반 내가 평발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 병원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당신은 나한테 평발이냐 그러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체중부와 엑스레이, 체중부와 CT를 한 번도 찍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환자들이 한 번도 엑스레이를 서서 찍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보면 아치가 있는 듯하지만 체중을 실을 때 무너지는 유연성 평발은 잘 못 발견하는 거고요. 유연성 평발도 처음에 젊었을 땐 증상이 없다가 나이 들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뇨처럼 잘 관리되면 아무 문제 없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관리 정도, 체크 정도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이제 제 진료실 클리닉에서 러닝 클리닉을 이제 하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하지의 정렬에 대해서도 체크하고 체중부와 CT를 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족저압 체크하는 것도 실제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체중부와 CT라는 건 우리가 CT를 찍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CT는 누워서 네. 찍죠. 네. 근데 이거는 서서 찍는 CT입니다. 서서 찍는 CT가 또 따로 있나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 기관에 있고 다른 대학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이제 CT는 뼈를 보는 검사니까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이런 정도로 알 수 있고요. 이거보다 이제 더 비싸고 정밀한 검사라고 알려진 MRI는 연부 조직에 물이 찼어요, 찢어졌어요 그런 걸 알 수 있는 검사인데 러닝은 달리면서 충격을 흡수하면서 부상을 당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을 감내하는 운동이잖아요. 모든 병이라든지 요인은 다 체중을 디뎠을 때, 두 발로 디디든 한 발로 디뎠을 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체중부와 CT가 되게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찍어보지 않고서는 이제 충돌이라든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다시 평발의 반대는 요족이라고 해서 튀는 굳은 살이 많이 발생하는 발의 모양인데 이렇게 발이 발등이 높고 발이 안쪽으로 휘고 이제 바깥쪽으로 자꾸 디디게 돼서 이쪽에 굳은 살이 밟게 되고 이런 분들이 신발을 잘 사용하지 않고 러닝을 오래 열심히 뛰다 보면 이런 쪽에 피로골절 같은 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 번쯤 나한테 굳은 살이 심하게 밟힌다면 혹시 나 요족은 아니야? 체크를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인솔이 필요하냐? 저는 인솔이 필요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대개는 효과가 있다는 거는 이제 부상 예방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아무리 오래 신어도 발 변형 자체를 근본적으로 교정하지는 못하고 운동학적 효과는 작고 일관성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한 줄 결론을 내리면 인솔은 변형 증상이 있을 때 가치가 있다. 무엇을 어떻게 조치는 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솔을 하기 전에 그냥 비싼 인솔, 좋은 인솔이라 사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나의 어떤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축에는 문제가 없는지 평가를 해본 다음에 인솔을 이제 사용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발 보는 의사다 보니까 네. 이 발 뒤꿈치 통증이 항상 질문이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나 발이 아픈데 왜 아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답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증상은 비슷한데 원인이 너무 다양해서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게 원빈이고 요게 개그맨인데요. 멀리서 보면 같아 보이나요?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네.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다른 네. 이런 느낌이 같아 듭니다.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건데 환자들은 그냥 아침에 발이 아프거나 달리기 할 때 발바닥이 아프면 당연히 뭐 이런 병이겠지. 그러니까 이거 치료 어떻게 해요? 잘 치료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치료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통의 위치가 진단의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그냥 아까 전에 그림처럼 원빈 사진이나 개그맨 사진이나 똑같다고 판단하실지 몰라도 이게 전문가가 봤을 때는 약간의 위치 차이에 따라 진단이 다르고 그 진단에 대한 치료는 당연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족저근막염입니다. 여기 제가 사진에 있는데 이 흉하게 생긴 게 피부를 제거한 족저근막인데 앞꿈치에 널대대역에 붙어서 뒤꿈치에 붙는 아주 고래 힘줄 같은 단단한 조직이고 이거는 신축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원래 갖고 있던 길이의 4%도 늘어나지 않으면서 성인 뒤꿈치, 특히 40세, 60세에서 가장 많은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저 족저근막염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아예 러너들이 사이에서는 뭐 족저근막염은 그냥 당연한 거지 그냥 참고 뛰어 라든지 아니면 너무 불편하니까 나를 달릴 수 있게 족저근막염 치료를 잘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눌러서 아파야 족저근막염이다.
그래서 발바닥을 눌러서 아프냐? 눌러서 안 아프다. 그러면 족저근막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증상의 다른 병인지를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가 다른데요. 우리는 족저근막염이란 한 단어로 두 가지 양상의 병을 족저근막염이라 싸잡아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기에 걸린 것처럼 발바닥에 감기 걸려서 급성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그냥 약 드시고 쉬고 일반적으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좀 더 좋은 치료를 받고 싶어요. 좀 더 과학적이고 멋있는 치료를 받고 싶어요 하면 체해 충격 파도하고 여러 기구를 쓰고 주사도 맞고 내 피를 뽑아서 좋은 인자를 집어넣기도 하고 인대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사를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이거는 병인론이 다른 두 가지 병이 한 병 카테고리에 묶여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성병인 경우에는 감기 같은 게 아니라 이 발의 변성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생겨버린 것처럼 약간 디제너레이션, 퇴화가 된 거고 닳아서 변성이 된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의 영역이지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돈과 시간을 들인다 해도 뿌리 뽑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회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게 요즘 좀 트렌드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성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좋은 치료가 도움이 되지만 급성기 치료에서는 좀 이 만성기 치료와 같은 걸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효과가 없을기도 하고 더 악화돼서 저는 이제 러너는 걷지 않아야 되고 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달리기를 너무 못하는 치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네. 기회비용이란 게 있잖아요. 그 비용으로 이제 더 달릴 수 있는 분을 쉬게 하고 더 아프게 만든다 그러면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치료가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보통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잘 해보시면 족저근막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제가 더 좋아하는 치료는 이겁니다. 아킬레스건을 늘리게 하고 앉아서 엄지발가락을 제끼면 아까 고래 힘줄 같은 게 늘어나는데 그 힘줄을 따라서 이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환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보면 환자들이 잘 하시고 오셨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자세를 하고 계셔서 그래요. 이게 족저근막이라는 게 느껴지는 건 충분히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아킬레스는 좀 신경을 차마 못 쓰고 엄지만 제낀 상태에서 이 족저근막을 다이렉트로 눌러주니까 이게 족저근막염의 스트레칭이 잘 안 됩니다. 이 요소가 엄지도 제껴줘야 되지만 이 아킬레스도 제껴줘야지 이게 정말로 늘어나고 아까 4%만 밖에 안 늘어나는 아주 짱짱한 고래 힘줄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그 스트레칭이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발의 앞뒤를 다 좀 늘려줘야 되는 그런 스트레칭.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요거 자체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만 격가지로 아킬레스가 늘어난다면 그게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안타까운 게 이제 감별을 꼭 했으면 좋겠는 게 지방 패드 위축입니다. 뒤꿈치에 셀프 쿠션이 사라지는 거라서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지방 패드 셀프 쿠션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 흡수를 잘 못해서 그러한 미케니컬하게 다이렉트로 아프게 되는 원인이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에 자꾸 뭐 다른 치료를 하게 된다면 이 셀프 쿠션에 바람이 빠지고 이제 쿠션 역할 못하는 것에 자꾸 더 손상이 가해지고 효과가 없어지고 이제 러너들은 러닝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압통 위치를 전문가에게 잘 확인해서 진단이 잘 된다면 특히 이게 여성에서 문제인데 남성이 지방 패드, 셀프 쿠션이 더 두껍거든요. 그래서 여성 러너가 이제 달리기가 족저근막염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이 지방 패드 위축에 대해서 꼭 감별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것이 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방 패드 위축을 조금 이렇게 늘리기 위한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이게 저는 상상만 해봤는데 이제 성형외과 이제 외국에서는 지방 이식을 좀 하는 그 문헌을 좀 보긴 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젊어지려고 할 때 제 친구들이 뭘 하나 봤더니 성형외과 친구들은 이제 지방 이식을 하더라고요.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푹 꺼진 뭐 눈가에 이제 팽팽해지면서 저 젊어 보인다는 미용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이거는 미용적 기대 효과보다는 정말 나의 셀프 쿠션을 이제
옮겨가지고 뭔가 채워져서 충전재를 채워주는 건데 네.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고 그것이 실용적으로 효과 있다는 근거는 미약합니다. 아킬레스 건염은 제가 좀 자신 있는 건데요. 아킬레스 건염은 누구나 치료할 수 있고 누구는 수술을 하라고 하고 좀 이게 검색을 해보시고 하면 할수록 좀 헷갈립니다. 나는 주사치료, 뭐 체외충격파, 물리치료를 다 했는데 효과가 없다.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수술밖에 없다. 그러면 저는 뭘 해볼까요? 라고는 러너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왜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를 따라 미국에서 연수도 하고 달리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제 본업인 연구를 하고 이제 진료를 배우고 했는데 그때 이제 연구했던 게 이제 아킬레스건의 주제로 이 아킬레스 수술을 하든 수술을 하지 않든 이게 이제 저희가 시체로 수술을 한 후에 여기에다 밑에다가 키노피 이제 힐 리프트라고 해서 키노피를 단계적으로 대놓고 어느 정도에서 가장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누구나 그냥 교과서에도 저도 많이 읽어봤는데 그 힐 리프트, 키노피 깔창 조금 들어 올리면 아킬레스 단축이 되고 그 단축으로 인한 텐션이 떨어지니까 염증 반응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얼마나 높여야 될지 네. 그 다음에 얼마나 높인 걸 계속 유지해야 될지 러닝을 할 때 신발에 넣으면 튀어나오고 달리기를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러너 환자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그냥 키노피 깔창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 환자의 진단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체중부와 CT라든지 하지의 정렬 상태를 평가를 해서 적절한 아킬레스 높이를 조절을 하고 그걸 어느 정도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항상 신경 쓰는 리턴 투 스포츠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이게 최소한의 높이를 유지하는 거를 저는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킬레스 건염으로 고통받는 것 상황에서는 적절한 뒤꿈치 높임이 이제 운동화에 들어가고 그것이 러닝을 지속하는데 그리고 이 고통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또 흔히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발목 염좌가 진단서를 띄워보면 쉬는 걸 2주만 쉬라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탁 쳐가지고 어디 부딪혔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다 나을지를 언제 예측하냐면 그냥 기본 2주입니다. 2주. 네. 신기하네요. 진단서에서 네. 최저가 대개는 2주거든요. 그게 뭔 뜻이냐면 네. 뭐 수술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로 약 2주간의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한 진단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오래가는 발목 염좌 이게 좀 이상해요. 2주면 나아야 되는데 염좌라는 건 많이 안 다친 거고 어떤 사람은 뭐 물리치료하고 어떤 사람은 약 먹고 어떤 사람은 침도 맞고 뜸도 치고 아니면 자가치료하고 파스도 붙이는데 왜 나만 한 달, 두 달, 석 달 갈까? 그러면 석 달 가니까 이걸 어떻게 염좌라고 부를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많이 선택하시는 게 비싼 검사입니다. MRI도 찍고 네. 초음파도 해보고 그러면 이제 어떤 병원에서는 괜찮아요. 얘기 듣지만 어떤 병원에서는 부분적으로 조금 찢어졌어요. 이러면 깜짝 놀라서 오십니다. 부분적으로 찢어졌는데 안 놀랄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는 그러면 찢어졌는데 꿰매야 되는 건 아닌가? 예. 치료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건 그렇죠. 아닌지. 예. 그래서 수술해야 될까봐 이제 걱정돼서 이제 찾아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대 파열에서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수술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니까 왜 나만 오래가는 발목 바깥쪽 통증이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환자가 아픈 부위를 MRI를 찍었더니 거기에 약간 찢어진 게 있고 물이 차 있고 두세 달 아픈다. 이랬을 때 이걸 꼬매주면 통증이 사라질까? 그리고 제가 항상 환자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인대만 봉합하면 통증이 사라질까? 그리고 봉합을 했는데 한 10년 잘 살았거든요. 10년 뒤에 눈가에서 접지르면서 또 접질렀어요. 그래서 MRI 찍고 다시 꼬매실 건가요? 정말 10년 전에 상상만 해도. 수술했는데.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안고 가다가 또 살짝 미끄러졌는데 또 접질렀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한 번 수술했는데 10년 뒤에 MR 찍었더니 또 파열이 나와서 그걸 또 꼬매야 되고 또 10년 뒤에 한 번 살짝 접질렀었는데 또 MR 찍었더니 발목 인대 파열 얘기 들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나운서 나이에 우리 평균 수명까지 네. 한 세네 번은 다칠 네. 확률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MR 찍었을 때 판독 결과가 파열이라고 했을 때 이거 수술해야 되는지는 저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한 번 수술하려는 의사는 많은데 두 번, 세 번 해본 의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수술은 쉬운 편이나 두 번, 세 번은 좀 어렵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은 좀 어려우니까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고 첫 번째 수술은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 스승님이 한 말인데 발목 인대는 바깥쪽 인대는 저의 새끼 손톱만한 인대거든요. 그거 하나 다쳤다고 내 발목이 덜렁덜렁 거려서 관절염이 발생하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 만한 장애가 생길 것이냐, 그리고 그 생긴다면 퍼센티지는 몇 퍼센트냐, 그리고 그 퍼센트에 내가 들어갈 확률은 얼마냐. 우리가 경로당에 갔을 때 노인분들이 환자들이 많거든요. 거기 네. 가면은 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정말 제가 봤을 땐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서 오다리인 분들이 있어요. 제 관점에서는 네. 그분들은 수술하셔야 돼요. 어. 인공관절을 하셔도 전혀 네.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시죠. 근데 정형외과 의사로서는 그런데 이게 다 인공관절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비가 오려나 하면서 아픔을 참고 견뎌내시는 거죠. 네. 러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대가 끊어졌다 해서 다 수술하는 거 아니고 통증은 필수고 그 필수인 통증에 매달려서 운동을 러닝을 계속하는 분들은 이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이런 선택적으로 운동이 가능한 통증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뭘 해야 좀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체중부와 하지 정렬입니다. 이것은 평가가 필요한 영역이고 체중부와 CT의 역할이 아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과되는 발목 바깥쪽 통증이 단순히 발목 인대 파열만으로 오해를 받는 건 아닌지 억울한 발목 인대 파열은 없는지를 꼭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중부와 하지 정렬이 이제 발목 외에 다른 부분도 한번 주목해 보자. 맞습니다. 하지 정렬은 전체적으로 체크는 한 번쯤은 해봐야 되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MRI가 아니지만 CT가 훨씬 저렴하지만 체중부와 CT의 역할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주상골 증후군이라고 해서요. 여기 좌우 이게 오른쪽이고 왼쪽인데 이게 주상골입니다. 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주상골인데 여기 보시면 화살표한데 이게 동그라미처럼 뼈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아픈 거를 우리가 부주상골 증후군을 하는데 이분은 제가 평발기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치가 없는 건 아닌데 좀 낮은 편이고요. 하지 정렬이 조금 삐뚤입니다. 바깥쪽이 좀 이렇게 바깥쪽으로 향해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분이 이제 제가 뭐 보존적 치료를 해보자 해도 이분이 직업적 활동 불가인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을 하셨는데 여기 잘 보시면 그 부주상골을 제거했어요. 충치 뽑듯이 빼서 이제 좋아졌다고 환자들은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발의 정렬이 좋아지고 그 염증의 소스가 되는 부주상골이 사라지면서 이 보시다시피 뒤꿈치도 정렬을 제가 수술로 교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수술의 기준은 학생이 학교를 못 가 공부를 못 하고 직장인이 직장을 못 가 돈을 못 벌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그 외일 때 꼭 필요한 것들이 꼭 이런 수술을 하기 그 전 단계에선 해볼 만한 게 있습니다. 교정 깔창인데 교정 깔창. 네. 제가 말씀드리는 깔창은 교정 깔창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사면 보통 신발 회사는 아웃솔, 미드솔 여기 아까 자기네들의 노하우가 들어간 신발을 파는 거고요. 인솔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스티로폼 같은 얇은 인솔 깔창을 하나 넣어주긴 하거든요. 그건 공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정상인 환자에서는 뭐 정상인 러너에서는 뭐 교정 깔창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내 발에 문제가 있거나 수직 정렬이 문제가 있을 때는 깔창을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 변형을 교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상을 예방하고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교정 깔창의 역할이 분명하다 합니다. 그래서 저 말고도 교정 깔창이라고 처방하고 비싼 깔창을 처방하는 병원은 서울 시내 전국에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바꿔야 될 좀 알고리즘이 있어요. 처방을 의사가 하긴 합니다. 근데 깔창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깔창의 제작 과정을 본 적도 없고 하는데 업체에다 맡기는 거죠. 방망이 깎는 노인에게 방망이를 맡길 때 그래도 방망이 오더를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그람 수도 다르고 내 원하는 게 다 다르니까요. 네. 환자마다 발이 똑같다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의사가 판단을 해서 깔창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교정 깔창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흔한 방식 처방하고 업체가 하고 착용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거나 환자가 의사한테 이미 자기가 신었는데 이거를 환불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수정해달라고 하지 못해. 그래서 비싸기만 한 쓸모없는 깔창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선입견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저는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바람직한 시스템은 뭐냐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잘 살피고 진단을 정확히 해서 처방을 깔창형의 교정 깔창을 할 때 디테일하게 만드는 거죠. 인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체에게 오더를 주고 업체는 그 오더를 받아서 맞춤의 교정력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착용을 하고 환자가 처음에 삐뚤어진 채로 살다가 똑바로 됐을 때 편하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불편감을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다시 의사가 관여해서 평가하고 수정하는 거를 그래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 좋은 구조가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비용 때문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또 깔창이 좋은 점은 알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깔창에 대해서 교정 깔창에 대해서 공부는 하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이어서 그런가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비싸기만 하고 효과 없는 깔창을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요. 혹시 교정력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그 깔창은 잘 맞추고 업체 직원이나 업체에서는 최선을 다해 좋은 깔창을 드렸지만 나의 교정에는 나의 퍼포먼스를 올리기엔 한없이 부족한 건 아니었는지 간의 기별도 가지 않았는 것을 꼭 체크해 보길 바랍니다. 또 평발 방금 말씀을 또 해주셔서 평발에 관련된 다양한 이런 댓글들이 좀 올라왔는데 아까 평발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오게 될 때 어떤 통증을 기준으로 이제 오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런 경우도 혹시 진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평발이어서 러닝하면 다리 피로감이 심하고 또 저리기도 한데요.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예전에는 우리나라 평발은 군대 항목에 있어서 군대 오지 말라 할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평발이 있는 경우에 정말 진단이 됐다면 이제 러닝을 했을 때 피로감이 있죠. 그렇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지금 현역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유명하신 분들 중에서 평발 심하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뛰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은 교정 깔창을 하고 뜁니다. 그분들은 교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와 부상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평발을 진단을 받았는데 러너이시다면 이럴 때는 교정 깔창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처방하고 업체가 맞추고 했는데 효과 없어요. 이런 나쁜 사이클로 가는 것보다는 의사가 깔창에 대해서 수정도 해주고 좀 피드백을 받고 이 선순환 좋은 구조로 갈 수 있는 깔창을 해본다면 분명히 달리기를 지속할 수 있는 평발 러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댓글도 있어요. 오다리면서 약간 평발이라서 오다리 교정 깔창을 좀 사서 넣고 다니셨는데 운동화 사러 매장에 갔는데 이 깔창을 보고 족부 클리닉에 또 가보라고 하셨다고. 네. 네, 이게 항상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네. 일단 이제 먼저 학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깔창과 커스텀 깔창의 그거는 효과 차이가 없다는 게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차이가 없다냐면 네. 교정력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교정력의 환자의 스코어링을 맸을 때 점수를 이렇게 줬을 때 만족하지 못한 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누가 우월하지 않다는 건데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깔창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테스트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온라인으로 단가를 해가지고 내 무릎의 교정까지 잘 튼튼하게 받쳐주기에 그 또 한 다리 서기 두 다리 서기 러닝을 한다면 이게 무너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있을 때는 받쳐주는 형태를 갖지만 실제로 내 체중을 갔을 때 그것이 버텨주느냐 또 그러면 차라리 시멘트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단단한 쇠로 만들면 더 좋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발은 이 바이오미케니컬하게 이게 어느 정도 충격도 흡수해야 되면서 나의 발에 물집을 만들지 않으면서 축을 어느 정도 교정을 해야 되고 또 이게 맞출 때 정적인 측정도 하지만 동적인 측정을 해서 또 스키 선수가 맞추는 거와 러너가 맞춘 건 좀 다르기 때문에 족부 클리닉을 가보라고 했다는 뜻은 그 깔창이 효과가 아치 서포트, 그 횡족의 아치를 잘 못 받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걸 넘어서서 무릎 슬관절의 오다리까지 교정력을 갖지 못하는 거라서 아마 족부 클리닉을 추천받으신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 평발 관련된 질문 하나만 더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러닝할 때 요족이 평발보다 부상 위험이 높은가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그 요족과 평발은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확률적으로는 평발이 훨씬 많고 평발 말고 요족에서는 다른 원인을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제 평발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후천성, 발달성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요족이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뇌병변 장애부터 뭐 샤콘마리투스라는 희귀 질환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족이나 평반이나 이 위험 인자로서는 동등하나 요족이 조금 더 다양한 질병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평발보다는 요족인 경우에도 좀 부상이 있는데 다른 부상이 있습니다. 요족은 피로골절이라든지 한쪽에 굳은 살이라든지 그런 게 더 심하고요. 평발은 다양하게 힘줄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이 관절염이 발생한다든지 그 지붕이 무너지는 쪽에 관절염이 생긴다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양상은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요족이나 평발이랑 위험인자로는 동급이고 그래도 다른 병과 질환을 이제 연결성을 봤을 때는 그래도 요족이 조금 더 부상 위험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못 드린 답변은 이후에 또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달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헝그리하게 뛸 거냐, 럭셔리하게 뛸 거냐인데 저는 10km 38분에 뛰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풀코스를 못 뛰시는 거예요. 단거리 스피드와 지구력은 다른 문제인데 이중 오운환,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틱톡에 10km의 기록 경쟁이 아주 유행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10km 38이면 대단히 잘 뛰는데 풀코스 못 뛰는 건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 뜻이냐면 술 마시고 다음날 일 못하면 이 구술은 마신 게 아니라고 생각돼요. 예, 이거는 감속의 시기가 필요하고 기록은 평생 쌓는 거지 이게 머스트헤브 아이템이나 그 내 SNS에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서브 3는 뭐냐면 3시간 안에 42.19를 들어오는 건데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말을 했다고 봅니다. 적어도 나는 걷지 않았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페인은 불가피하나 내가 거기에 그 페인을 달고 매달리는 건 나의 선택이잖아요. 나의 선택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이 서브 3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록보다는 안전, 할당량을 꼭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 아는 사람은 페이스메이커 할 정도로 많은 달리기를 했지만 심장이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서브 3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서브 3를 하고 있지만 인생의 목표도 아니고 서브 3는 그 기록 자체일 뿐이라 너무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발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달리기를 하고 싶을 때 꼭 말하고 싶은 건 나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뛰면 뛸수록 겸손해지고 현재에 감사하게 되는 일상의 러닝이 아닌가.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그냥 뛰는 검프를 보고 따라 뛰잖아요. 무슨 의미를 두거나 설교를 하지 않지만 한참 달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기도 하고 검프가 멈춰서 남의 준 의미가 아닌 그 사람의 달리기로 말 한마디 안 하지만 가르침을 주고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집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달릴 때, 뛸 때 생각합니다. 저의 지도, 몸의 지도를 그리면서 뛰는데 처음 한 1km 뛸 때 저는 생각하거든요. 와, 오늘 컨디션 너무 좋은데? 나 오늘 뭐 엄청 좋은데? 1km만 딱 지난 순간 내 몸이 이렇게 비루하고 내가 이렇게 건방지고 내 몸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 느낍니다. 엄지발가락 아래, 뒤꿈치, 정강이, 앞발목, 무릎 안쪽은 왜 아프지? 허리는 안 아팠었는데 왜 아프지? 발바닥은 또 왜 아파? 이런 느낌을 참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기분이 좋아지고 남한테 집중하지 않는 러닝이 된다 생각합니다. 또 요즘 낭만 러너도 이제 유명한데요. 이 부자 러너, 가난한 러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션 러너, 장비도 좋고 비싼 장비 쓰고 기록을 자랑할 수 있는 멋진 러너도 있지만 요즘 다이소 용품 뭐 비싸지 않은 신발로도 충분히 뛸 수 있는 이제 또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골프에 비교하고 싶습니다. 박인비의 스윙은 교과서 스윙이 아니지만 세계 최정상이고요. 또 저한테 로이 맥길로이 스윙을 주고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그걸 따라할 수 없습니다. 원칙을 알고 내 몸에 맞는 안전한 걸 해야지 제가 비거리 늘리겠다고 디셈보나 로이 맥길로이 스윙을 따라하면 저는 아마 어딘가 부상이 있을 거예요. 러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건 맞으나 신호를 존중하고 원칙을 배워서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 몸에 맞게 도전하시는 게 좋겠고요. 부상의 예방의 왕도는 없지만 이 훈련량을 잘 늘려야 됩니다. 과사형 부상이 대부분이고 이 과사형 부상은 대개 훈련 실수입니다. 실전에서 주간거리를 증가시키는 건 중요하나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3, 4주마다 감량하는 시기를 꼭 넣길 바랍니다. 여러 연구자들이 훈련에서 비롯되는 근거를 대는 이 훈련 실수를 보고한 바 있어서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는 이 훈련에서 나옵니다. 천천히 대화하는 속도를 이제 존2. 예전에 저는 존2가 뭐야? 이렇게 했는데
기록에서 이제 옆 사람과 대화하는 가능한 속도예요. 그래서 시계를 계속 보는 러너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내가 몇 분 페이스로 뛰느냐는 건데 이게 엘리트 선수들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강도를 80 정도 훈련에 넣고요. 고강도 20을 넣습니다. 그리고 느리게 많이가 과학적으로 정석이고 매번 숨차게 뛰는 건 초보의 가장 흔한 실수고 이것이 바로 존투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부상이 높아지는 훈련법입니다. 매일 안 뛰어도 됩니다. 걷고 뛰고 하는 게 중요하고 아프면 쉬고 걷기를 잘하는 사람이 저는 강하다 보는데 걷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걷기를 하면 한 번 걸으면요 못 뛴다 생각하는데 이것도 훈련해 보시면 뛸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감 미션으로 제안하는데 42.19km 한번 걸어보고 가보십시오. 마라톤으로 5시간에 뛸 수 있으면 저는 10시간, 12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거든요. 새벽같이 부지런히 네이버나 카카오 맵을 켜놓고 42.19에 원하는 좋은 카페를 한번 찍어보시고 걸어가 보십시오. 12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고 군대에서 제가 지휘관 같은 거 제가 할 때 들었던 얘기가 대대 병력을 1시간에 4km만 이동시킬 수 있는 게 보통 평균 속도거든요. 우리가 행군을 했을 때 그 전병력을 이제 4km를 1시간 동안 옮길 수 있어요. 내가 걸으면 뭐 한 5km, 6km는 갈 수 있잖아요. 42.19km를 한번 걸어 보십시오. 심심하시면 이제 내가 원하는 도전하는 그 코스를 한번 걸어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스트레칭에 배신이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데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정적인 스트레칭은 메타 분석에서 부상률을 유의하게 줄이지 못했습니다. 진짜 예방은 스트레칭 더하기 근력 운동입니다. 스포츠 부상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었던 거는 근력 운동이고 이 근력 운동을 하는데 워밍업에서 힘이 너무 빠진다 해서 안 하신 분들 봤어요. 예, 워밍업이 중요하고 평상시 근력 운동이 필요하고 가벼운 조깅, 그다음에 A스킵, B스킵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러닝 코치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중요한 운동들이 있거든요. 하면 벌써 뛰기도 전에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데 그것들이 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드풋에서 착지할 때 중간발로 디딜려는 노력이 있는데 이것은 근거가 되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러닝 이코노미를 개선하지 못하고 충격을 없애지 못하며 부상 위험을 줄이지 못하는 게 대세고 이것에 대해서는 굳이 착지법을 내가 부상이 없고 잘 뛴다면 바꿀 필요 없는데 그래도 러닝 뭐 레슨을 받아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그래도 전족 앞으로 뛰는 것보다는 중간이나 뒤꿈치가 그래도 신발의 그런 쿠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드풋, 힐풋으로 부드럽게 이동을 고려하지만 착지법보다는 보폭이나 케이던스를 잘 이해하고 발을 내 몸 아래에서 디디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폼 교정을 셀프 촬영해 보십시오. 골프 칠 때, 테니스 칠 때 다 녹화하시는데 왜 달릴 때를 녹화를 하지 않으시나요? 나의 상체 움직임, 착지, 양상, 무릎, 다리 정렬을 러닝 클리닉 오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고칠지는 해석이 필요하니까 혼자 판단에 잘못 거치는 부분은 부상을 새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플 땐 꼭 쉬시고요. 원인을 찾으셔야 되고 수동적 치료의 한계를 꼭 인지하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주사만 놔주고 인대가 저절로 강해지고 상처가 낫게 해달라. 살을 어떻게 주사로 맞게 해서 빼겠습니까? 운동도 병행해야죠. 능동적 재활 근력 회복이 핵심입니다. 부상일 때는 대체 운동을 권유드립니다. 달리기만 운동이 아닙니다. 부상이 있을 땐 철인 3종 같이 달리기를 줄이고 자전거도 타시고 수영도 해보십시오. 무라카미 하루키는 달리기를 잘하려고 실내 수영을 병행했습니다. 매사추세츠의 겨울바람이 싫어서 못 뛰는 날에는 수영을 했거든요. 달리기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러너 여러분, 철인 3종이랑 또 진짜 철인이 아니어도요. 요즘 좀 페스티벌처럼 하면 좀 제가 봤을 땐 애기 철인 3종도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부상했을 때 대체하는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발 모양 맞춤 신발이 부상 예방한다는 거, 과회내는 위험하다는 건 대규모 연구서 근거가 미약합니다. 평발이 꼭 다치는 건 아니지만 무증상 평발 말고 증상 있는 평발은 병원을 방문하시고 착지법보다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항상 천천히 점진적으로 늘리시는 것이 가장 부상을 예방하는 강력한 근거를 가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달리기를 말할 때 족보의사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달리기는 나를 느끼고 나와 경쟁하는 러닝을 고민도 함께 날아가서 현재에 감사하는 일상의 러닝을 필요하면 교정 깔창을 하시고 신발을 잘 골라서 달리기를 사랑하는 의사를 만나 부상 없이 오래 달리는 러너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지용 교수님이셨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댓글을 다 못
따라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 교수님께서 1시간 동안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러닝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답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저희 안지용 교수님과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